미국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9%로 나타나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와 연준은 아직 경기 침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밤 9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만 3천여 명으로 확산세가 주춤한 양상입니다. 제2유행 정점이 예상보다 이른 1, 2주 안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육군 훈련병들이 유효기간이 지난 유행성 출혈열 백신을 접종받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관리자들이 제대로 확인 안 했기 때문으로 군 당국은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북곡립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에게 플라스틱을 갈아서 배식해 아이들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린이집은 조리사의 실수였다고 설명한 가운데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일하던 식당에서 성추행을 당한 모델 지망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해 남성이 억울하다며 찾아오자 극도로 불안해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총 인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생산 연령 인구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통화에서 타이완 문제로 정면 충돌했습니다. 시 주석이 불장난을 하면 불에 타 죽는다고 경고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려는 것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35도 안팎에 이르면서 어제보다 더 무덥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금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미국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9%를 기록하면서 1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역성장했습니다. 이를 두고 경기 침체 진입이다, 아니다,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상무부는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1분기 대비 마이너스 0.9%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1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1.6%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 연속 역성장은 통상 기술적 경기 침체에 빠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식적인 경기 침체 여부는 전미경제연구소가 판단합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는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더라도 이를 경기 침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Both Chairman Powell and many of the significant banking personnel and economists say we're not in a recession. 미 중앙은행 연준 의장도 실업률이 4개월 연속 3.6%로 최근 50년 사이 최저치에 가까운 강력한 노동시장 등을 들어 경기 침체 진입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And the reason is there are just too many areas of the economy that are performing, too well. And of course, I would point to the labor market in particular. 반면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난 기업들이 채용을 줄여 노동시장이 약화하고 금리 민감 업종이 출렁거려 경기 침체를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The outlook is darkened significantly since April. The world may soon be teetering on the edge of a global recession, only 2 years after the last one. 이러한 논란 속에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2달 연속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 미 연준의 긴축 기조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 연준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 경제가 둔화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 국면은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현지 시간 28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경제 성장에 있어 뚜렷한 둔화를 목격하고 있지만 광범위한 경제의 약화인 경기 침체는 현재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현재 노동시장은 튼튼하며 가계소득과 산업성장 등 각종 지표 역시 나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자재값 상승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중소기업의 체감 경기 전망이 3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이번 달 14일부터 21일까지 중소기업 3,15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월 업황 경기 전망 지수가 78.5로 나타나 7월보다 3포인트 내렸습니다. 경기 전망 지수는 지난 5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고치인 87.6을 기록한 이후 3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그렇지 않은 업체보다 더 많다는 뜻이고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를 의미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다시 역전되면서 국내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자금 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고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더 큰 걱정이라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보도에 조태현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2달 연속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2년 반 만에 재현됐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다는 건 기축 통화인 달러에 투자했을 때 원화 투자보다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내에서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배경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3차례 한미금리 역전대를 되돌아보면 오히려 외국인 자금은 국내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리 역전이 예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금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환시장에서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꼭 그 내외 금리 차만이 아니고요. 그 나라의 경제 펀더멘탈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경제에 미칠 악영향입니다. 미국에선 물가를 잡으려는 급속한 기준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유발할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경제가 흔들린다면 국내 경제의 핵심인 수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서비스보다는 재화 쪽 이렇게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수출 이쪽인데 이쪽이 좀 역성장을 지금 실제로 하는 지금 조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소비가 좀 좋아진다 하더라도 수출에 좀 문제가 생기면 하반기에 안심을 못 한다는 거죠. 여기에 금리 역전의 여파를 줄이기 위해 한국은행도 서둘러 기준금리를 높인다면 국내 소비와 투자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 민간 소비가 크게는 0.15%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아마 하반기에는 이런 긴축 정책의 효과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또 다시 약간 퍼지고 있는 효과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아무래도 좀 지금 경제 성장 전망치가 2.6%인데 그것도 아마 수정되지 않을까. 미국에 잇따른 자이언트 스텝 여파가 국내 경제의 앞길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83,1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대인 85,534명보다 2,394명이 줄어든 수치고 일주일 전 같은 시간대와 비교하면 1.25배, 보름 전보다는 2.24배 더 늘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단위로 확진자 수가 2배로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에선 벗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감염자는 대부분 오미크론 대유행 때 감염됐기 때문에 BA.5 변이 재감염률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재훈 가천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질병관리청 전문가 설명회에서 이렇게 분석하고 오미크론 대유행의 초반은 BA.1이, 후반은 BA.2가 주도했는데 감염으로부터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재감염률이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더운 여름에 길을 걷다 보면 문을 열고 에어컨을 켜는 가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전력 수급의 차질이 우려될 경우 개문 냉방을 못하게 하고 어길 경우엔 과태료를 물게 하는데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문을 열고 환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명확한 단속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도에 안동준 기자입니다. 30도를 웃도는 서울 홍대 인근 거리. 문을 활짝 열고 냉방을 하는 상점들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홍대 인근 거리에 있는 상점 70곳을 돌아봤습니다. 이 중 47개 상점에서 이렇게 문을 연 채 냉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행위가 전력 낭비라는 비판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전력 수급이 관심 단계를 넘어서 차질이 우려될 경우 개문 냉방 행위를 못하게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매해 여름이면 문을 닫지 않으려는 상인들과의 이른바 눈치 게임이 시작됩니다. 아무래도 길거리가 좀 덥고 그러다 보니까 좀 에어컨 바람 때문에 이끌리듯이 들어오시는 손님도 계시고 아무래도 문 닫았을 때보다는 조금 더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먼지와 옷가게다 보니까 너무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냥 오로지 그냥 환기 때문에 열어둔 거여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고가 내려오면 관할 지자체가 개문냉방을 못하게 단속에 나서야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된 뒤부터는 무작정 막기도 어렵습니다. 2시간마다 실내를 10분 이상 환기하라는 정부 방역 지침과 상충하기 때문입니다. 점검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환기 중이었다고 하면 이게 점검하기도 되게 애매한 부분도 있고. 전력난과 방역 생활화 사이에서 상인도 단속 공무원들도 정답을 모르겠다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환기도 있고 그러면서 좀 에어컨 틀면서 문을 또 닫아야 되는 상황이 겹치게 되면서 좀 확실한 지침이 없다 보니까 애매한 상황이 자꾸 생기게 돼서 좀 힘들어진 것 같아요. 이미 이번 달 초 전력 수요는 작년 여름철 최대치를 넘어선 상황.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개문냉방 행위를 코로나19 상황에선 어떻게 단속해야 하는지 뚜렷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서울에 있는 일식당에서 50대 남성이 20대 아르바이트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남성이 자신을 또 찾아오자 보복을 두려워하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제보는 Y 박정현 기자입니다. 식당에 혼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누군가를 향해 손짓합니다. 옆자리로 부른 사람은 가게 아르바이트 직원인 20대 여성. 남성은 직원이 앉은 의자 쪽으로 손을 갖다 대며 연신 아래를 흘깃댑니다. 그 순간 직원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당황한 듯 몸을 매만집니다. 지난 5월 초 서울 강서구에 있는 일식집에서 50대 남성 A씨가 여직원을 성추행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입니다. 피해자는 단골 손님인 A씨가 맥주를 따라주겠다고 부른 뒤 몸을 더듬었다면서 친구에게 당시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만진 부분에 감촉이 떠올라 힘들다. 시간이 지나도 계속 생각나 잠도 안 온다며 수치스럽고 괴로웠던 심경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 피해자는 곧바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A씨가 억울하다며 피해자를 또 찾아온 겁니다. 이후 보복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피해자는 집 밖을 나서는 것조차 힘들어했고 집 앞에서 발소리만 들려도 극도로 긴장했다고 가족들은 말했습니다. 정말 화도 나고 억울하고 짜증나고 딴 건 다 필요 없고 그 사람 벌 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남자가 그냥 전화 받는 소리나 얘기하는 소리만 들려도 무서워서 집안에서 혼자 떨고 있고. 결국 한 달 뒤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너무 죄송하다. 막막하고 살아갈 의욕이 없다는 메모만 남긴 채였습니다. 평소에 잘 지내고 친구들이랑 잘 놀고 있다가 갑자기 그 일 생기고 나서 병원 다닌다고 얘기 듣고 그 일 때문에 누나가 그렇게 됐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모델이 되고 싶어 3년 전 가족품을 떠나 홀로 상경한 피해자는 간간히 들어오는 모델 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려워 저녁 시간 식당 일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꿈에 대한 열망이 되게 컸던 사람이고 사랑이 엄청 넘치던 사람이었어요. 죽음이라는 거는 절대 선택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정말로 밝은 사람이었어요.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가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본 뒤에야 가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고 A씨는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방침입니다. 하지만 모델을 지망하던 피해자의 꿈은 더는 이룰 수 없게 됐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육군부대 훈련병 190명이 유효기간이 지난 유행성 출혈열 백신을 접종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관리자들이 시효 일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군은 부작용 여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경기도에 있는 한 육군부대 훈련병들에게
유행성 출혈열 백신이 접종됐습니다. 백신 접종에 동의한 훈련병들은 모두 190명. 그런데 이 백신은 유효기간이 12일이 지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군은 곧바로 훈련병과 부모에게 알렸고 부작용 여부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약품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유효기간이 보수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아마도 2년의 유효기간 중에 12일 정도 지난 걸로는 그 두 가지 다 크게 문제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의약품이 그 어떠한 중간 단계에서의 점검이나 확인도 없이 접종이 됐다는 거는 그거는 진짜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큰 거예요. 아직 이상 반응은 없다고 밝힌 군은 190명을 상대로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 X선 검사를 추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육군은 간호장교와 부사관 모두 시효 절차를 확인하지 않아 이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시인했습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시효일자가 지난 유행성 출혈열 백신은 효과는 다소 떨어지지만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군은 오접종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접종 절차를 준수할 것을 예하부대에 당부했다고 밝힌 뒤 다음 달 중순까지 전 신병교육대의 백신 관리 실태를 확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은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국민권익위를 상대로 복무사항과 관련한 예비감사를 진행한 뒤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주 동안 본격적인 감사에 해당하는 실질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최근 LH 공직기관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비롯해 권익위에 대한 제보사항이 있어 감사원 특별조사국에서 권익위 등에 대한 공직기관 관련 감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에 공약 개발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여가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검사와 수사관들을 여가부 청사에 보내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의힘에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난해 11월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40대 A씨가 이른바 바꿔치기 결제에 연루된 정황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전직 경기도 5급 공무원이자 김혜경 씨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의 지인으로 배 씨가 이른바 법인카드 바꿔치기 결제를 할 때 A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 씨는 법인카드 한도 규정 때문에 김 씨 음식값을 개인카드 여러 장을 섞어서 계산한 뒤 나중에 취소하고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하게 했는데 여기에 사용한 개인카드 중에 A씨 명의의 카드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정부가 대북 선제 타격 등을 시도할 경우 정권과 군대가 전멸될 거라고 강하게 위협하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남한 정부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제 열린 전승절 69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남한 정권과 군부가 군사적으로 자신들과 맞서볼 국리를 하고 선제적으로 북한 군사력의 일부분을 무력화시키거나 부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천만에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무장력은 그 어떤 위기에도 대응할 철저한 준비가 돼 있고 핵전쟁 억제력 또한 자기의 사명에 충실히 또 정확히 신속히 동원할 만전태세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의 위협적인 발언을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강인선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일관되게 밝힌 것처럼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이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핵 위협을 비판하며 비핵화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파라나크 유엔 대변인은 현지 시각 28일 브리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전쟁 억제력 동원 관련 발언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치명적인 무기의 사용을 포함한 모든 수사적 표현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에 관한 협상 재개를 계속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진수된 정조대왕함은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와 추적뿐 아니라 요격 능력까지 갖췄습니다. 눈만 있고 주먹은 없다며 반쪽이란 지적을 받았던 이지스 구축함이 마침내 완성된 건데요.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정조대왕함. 주요 표적에 대한 원거리 타격은 물론 탄도미사일까지 직접 요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항공기나 함정을 직접 공격하는 미사일은 막아낼 수 있지만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력은 없어 반쪽 이지스함이란 평가를 받았던 기존 이지스함보다 전투 능력이 향상된 겁니다. 함대지 탄도유도탄과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이 탑재될 예정인데 특히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은 현재 우리 해군이 운용하는 SM-2 비행거리의 2배가 넘는 SM-6급이 처음으로 탑재될 전망입니다. 최고 34km 고도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고 사거리는 240에서 460km 정도인데 지난 4월 이미 심의 의결이 끝난 만큼 조만간 구매한다는 계획입니다. SM2까지 쐈는데 여기는 SM6 또 우리가 이제 아직 탄은 확보 안 했지만 SM3를 확보하면은 SM3까지 이렇게 쏠 수 있는 것이죠. SM3가 들어가면은 이거는 그 고도 150km 이상에서 우리가 ICBM을 요격할 수 있어요. 이와 함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첨단 통합 소나 체계를 탑재해 잠수함이나 어뢰 같은 수중 위협에 대한 탐지 능력도 향상됐습니다. 7,600톤급에서 8,200톤급으로 크기가 커진 만큼 2024년 도입되는 시오크 해상작전 헬기도 탑재할 수 있어 더 강력한 대잠 작전 능력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마침내 완성된 신의 방패 정조대왕함. 시험 평가를 거쳐 2024년 말 해군에 인도될 예정인 가운데 같은 급의 이지스 구축함 두 척도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2시간이 넘는 긴 전화통화를 했는데 이번엔 타이완 문제를 놓고 분위기가 꽤 험악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불장난하면 타 죽는다는 거센 표현으로 경고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일방적인 변화 시도에 강력 반대한다고 맞섰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넉 달 만에 이뤄진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의 전화통화는 2시간 20분 마라톤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미국 서열 3위인 펠로시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추진을 의식한 듯 시 주석은 타이완 문제에 강한 어조로 대응했습니다. 중국 국가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수호하는 것은 중국 인민의 확고한 의지라며 불장난하면 반드시 불에 타 죽는다고 경고한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언행을 일치시키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의 불장난 발언에 대해 백악관은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I'm not going to speak to that statement, that comment that you just read out. President Biden has known President Xi for about 4 decades. This is a relationship that they've had for some time, and again, it was a direct, straightforward conversation. 백악관은 다만 바이든 대통령도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현 상태를 일방적으로 바꾸거나 타이완 해협의 평화 훼손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미중 양자 관계와 여러 국제 이슈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며 기후변화와 보건 안보 문제에 대해선 실무진에게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통화가 미중 정상 간의 소통 채널을 유지 발전시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한 라인을 살려놓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취임 이후 시 주석과 지금까지 5번째 전화나 화상통화만 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통화에서 다음엔 직접 만나 회담하자는 뜻도 전했습니다. 하지만 소득 없이 갈등만 부각한 미중 정상의 전화통화가 반복되면서 두 나라 갈등 해결을 위한 실마리는 당분간 찾기 힘들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충돌에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 추진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펠로시의 타이완행 여부를 둘러싼 그간의 과정을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지난 25일 싱가포르 창이 해군기지에 입항했던 로널드 레이건 항모가 남중국해로 출발했습니다. 다음 달 타이완 방문을 추진 중인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 엄호를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펠로시 의장의 요청이 있다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 차원에서 중국의 도발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수립 중이란 보도도 나왔습니다. 중국도 외교부에 이어 국방부까지 나서 미국이 계속 고집을 부리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타이완에서 가까운 푸젠성 룽텐 기지에 전투기와 무인기 출격 태세를 갖추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으로선 중국의 엄포가 통하는 모양새가 될까 쉽게 입장을 바꾸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We continue to not want to see cross-strait issues or tensions resolved unilaterally, and certainly not by force. 이런 가운데 펠로시 의장이 해외 순방 일정에서 타이완을 제외했다는 현지 매체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경제 위기 등 G2 정상이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펠로시의 타이완 방문이라는 돌발 변수에 묻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외교부가 중국이 이른바 사드 산불 정책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데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안보 주권과 결부된 핵심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같은 확고한 입장에 기초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대외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산불 정책은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50여일 만에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우를 비롯해 도시 곳곳에 미사일 공격을 재개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점령한 동부 지역 합병을 정당화하기 위한 주민투표 실시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인 동북부의 하루키우의 주택단지입니다. 밤새 러시아의 포격을 받아 아파트 곳곳이 구멍이 뻥뻥 뚫렸습니다. 도시에는 여전히 공습 주의를 알리는 경보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Під час артобстрілу один снаряд влучив в 9-поверхівку, прямо всередину дому, в квартиру залетів. 피해 주민은 공습경보 때 신속히 대피해서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자신의 집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수라장이 됐다며 분노를 토합니다. Вот, дверь была как раз вот дверь торчит. Это был вход на балкон. 러시아의 미사일 등의 공격은 남부 미콜라이우와 동부 도네츠크 등 도시 곳곳에 감행됐습니다. 중부의 크로피우니츠키에선 국립항공대 경납고에 미사일이 떨어져 5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등 지난 24시간 동안 러시아 포격으로 수십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벨라루스에서 발사된 약 25개의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외곽 등을 공격했습니다. 노이터 통신 등 외신은 러시아가 키이우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벌인 것은 지난달 5일 이후 54일 만으로 러시아는 전쟁의 주요 국면마다 키이우를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점령한 동부 지역의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주 등의 합병을 정당화하기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저출산이 심화되고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 인구 절벽이 현실화됐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총 인구가 1년 전보다 9만 1,000명 줄어들었는데 정부 수립 후 72년 만에 첫 인구 감소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인구는 5,174만 명으로
2020년보다 9만 1,000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총 인구 감소는 지난 1949년 집계 시작 이래 72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해 연평균 인구 증감률도 마이너스 0.2%로 1949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인구 성장률은 1960년 연평균 3%에서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1995년을 기점으로 1% 미만대로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2020년까지는 플러스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통계청은 2020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하는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된 데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 귀국했던 내국인 인구가 다시 유출되고 외국인 인구도 줄어들면서 지난해 총 인구가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령화 추세도 여전했는데요. 고령자를 세부 연령대로 보면 65세에서 74세가 전체 고령자의 58%를 차지했습니다. 75세에서 84세가 31.9%, 85세 이상 초고령자가 10.1%로 그 뒤를 이었는데요. 초고령자 비중은 지난해 처음으로 10%를 넘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연령대인 15세에서 64세 생산 연령 인구는 71.4%를 차지해 1년 전과 비교하면 0.9%가 감소하며 생산 연령 인구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됐습니다. 일할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건데 총 인구를 연령 순으로 나열할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나이를 뜻하는 중위 연령도 1년 전보다 0.6세 증가한 44.5세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 관계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1년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이번 판결이 업계 곳곳에 퍼진 불법 파견을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일하던 노동자 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소송을 낸 건 지난 2011년. 이들은 제철소에서 크레인을 운전하거나 각종 코일, 도금 제품을 생산, 운반하는 업무를 하던 협력사 직원들이었습니다. 계약상으론 하청 노동자지만 포스코가 운영하는 제철소에 파견돼 2년 넘게 같은 일을 했으니 파견법상 정규직으로 인정해달라는 게 노동자들의 요구였습니다. 2016년 다른 하청 노동자 44명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재판부는 원고 50여 명을 전부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의 지휘 명령을 받아 근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3년 뒤 2심에선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크레인을 운전해 코일을 운반하는 업무는 전체 공정에 필수적이고 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들과 광범위하게 협업한 점을 토대로 이들이 실질적으로 포스코의 사업에 편입된 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가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결국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022년 첫 소송이 제기된 지 11년 만에 대법원은 포스코의 상고를 기각하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용관계가 파견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인 근로 형태를 봐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그 사이 정년이 지난 4명에 대해선 다툴 이익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파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직접 고용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후에 이루어진 파견 근로자의 직접 고용 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실효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이번 소송을 제기한 전국 금속노동조합 노동자들은 11년 만에 승리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불법 파견이 만연한 업계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기업 편만 들 게 아니라 불법 파견으로 인한 대기업들의 임금 착취 구조의 고리를 끊어 이번 판결이 확정된 포스코 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에 준하는 임금을 달라는 소송도 제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속노조 역시 포스코 내부 불법 파견 관련 추가 소송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달 들어 전국 건설 현장에서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의심되는 근로자가 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일 경기 시흥의 한 건설 현장에서 거푸집 조립 해체 작업 후에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는 근로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사건을 시작으로 이달 들어서 5명이 유사한 과정을 거쳐서 사망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건설 현장에 열사병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에게 플라스틱을 갈아서 배식하는 안전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원아 14명이 병원에 이송됐는데 어린이집에서는 조리사의 실수였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준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현관문으로 경찰관이 들어갑니다. 정오쯤 이곳에서 아이들이 플라스틱이 섞인 오전식을 먹게 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학부모들에게도 어린이집 온라인 알림장을 통해 이런 사실이 통보됐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기 눈 앞에 보여야 이제 믿음이 가는 거잖아요. 무서웠고요. 그래서 저도 갑작스럽게 연차를 쓰고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다신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죠. 어린이집 측은 원래 일하던 조리사가 휴가를 내 새로운 조리사가 대신 처음 식사를 준비하면서 실수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믹서기 칼날에 플라스틱 보호 덮개가 있었는데 미처 보지 못하고 쌀 가지와 함께 갈아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수습 중인 거고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끼리 지금 아직 얘기가 안 나눠진 경우라서 지금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해요. 일단 정말 궁금하신 부분은 구청에 따라 문의 주세요. 이렇게 만든 가지죽을 먹고 병원에 이송된 아이는 1살부터 4살 배기까지 모두 14명. 병원 7곳에서 각각 위세척과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병원에 이송될 때까지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단순 사고인지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10년지기에게 약물을 탄 커피를 먹여 내기 골프로 5,500만 원을 뜯어낸 조직폭력배와 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도박판이나 다름없는 내기 골프를 성사시키기 위해 몇 달 동안 공을 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도에 김민성 기자입니다. 남성 3명이 한 테이블에 앉아 식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손을 휘휘 저으며 커피를 섞는 한 사람. 뚜껑을 닫은 뒤 커피를 운반구에 담습니다. 이들이 모인 건 지난 4월 8일 아침 전북에 있는 한 골프장 클럽하우스. 4명이 내기 골프를 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문제의 커피를 마신 건 당시 자리에 없었던 나머지 1명. 골프장에 들어섰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커피를 마시고 금세 이상 증세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아침 새벽 6시에 이제 커피를 마시고 첫 번째 홀하고 두 번째 홀은 정신을 다 잃었습니다. 어떻게 쳤는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애초 한타에 30만 원짜리였던 판돈은 이후 200만 원까지 올라 피해자는 18홀 만에 총 5,500만 원을 뜯겼습니다. 평소 80타 중반을 치는 중급자였지만 이날 성적은 104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튿날에도 몸 상태가 이상했던 피해자. 화가 머리 끝까지 나 그 이유를 백방으로 찾아봤는데 그 답을 준 건 병원이 아닌 경찰서였습니다. 인근에 있는 병원을 방문했지만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저희 경찰관서를 찾아와가지고 소변 검사에서 확인이 된 겁니다.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의료용 마약류 로라제팜이 커피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내기 골프판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반년 넘게 피해자와 친목 골프를 수차례 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10년지기였던 50대 조직폭력배 등 2명을 구속하고 병원에서 로라제팜을 처방받아 범죄에 쓴 60대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내기가 과해지면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이번처럼 범죄 피해를 볼 수도 있다며 골프 마니아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김밥 40줄을 허위 주문하고 나타나지 않은 이른바 노쇼 남성에 대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3일 길동 소재 김밥집으로부터 12만 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는 영업방해 고소를 접수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남성은 업체에 다른 사람 전화번호를 남긴 채 강동구 일대 가게를 돌면서 상습적으로 비슷한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식으로 접수된 피해는 김밥집 한 건뿐이지만 수사를 통해 여죄를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위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 밤사이 서울 등 대도시에는 열대야가 나타났고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에는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고요.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7.3도까지 올라 있고요. 대전은 25.3도, 부산도 25.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5도, 대전과 광주도 35도까지 치솟겠고요. 대구는 34도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오키나와 동쪽 해상에서 제5호 태풍 송다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주말 사이에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지나겠고요. 월요일에는 상하이 부근 해상까지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오후부터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에는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고요. 토요일과 일요일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일선 파출소를 방문해 휴가철 국민 안전과 치안 상황을 사전 점검합니다. 파출소 방문이 일정이 추가되면서 연기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던 교육부 업무보고도 예정대로 오늘 오후에 진행됩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교육부 업무보고가 윤 대통령 외부 일정으로 미뤄졌다가 다음 주 윤 대통령의 여름 휴가까지 고려하면 상당 시일 미뤄진다는 점을 고려해서 재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한 몽골, 에티오피아, 칠레, 미국 대사를 상대로 주한 대사 신임장 제정식도 진행합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간의 문자에 등장한 강기훈이란 인물은 권대행의 외곽 자문그룹이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강 씨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한 건데 권대행이 강 씨를 이준석 대표의 대체제로 여겼던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경국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직무대행의 문자에 언급된 강기훈.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인물이란 점에서 궁금증은 커졌습니다. 현재 대통령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한다는 것까진 확인됐는데 제가 추천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그 능력이나 공로를 인정해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직접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전화통화에 응하지 않던 강 씨는 YTN과 나눈 문자에서 권성동 대행을 알게 된 경위와 극우 논란 등 여러 궁금증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움이 될 거라며 한 유튜브 시사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YTN이 찾아본 영상에서 권 대행은 대선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원장직에서 사퇴했던 것 등을 언급하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어 당시 당 밖의 인물을 소개받아 도움을 요청했고 외곽에 2030 자문그룹을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또 영상에선 대선 당시 화제가 됐던 여성가족부 폐지 등 단문 공약이 해당 자문그룹의 아이디어였다는 언급도 등장합니다. 결국 강 씨 스스로 자신이 권 대행을 외곽에서 도왔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겁니다. YTN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권 대행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강 씨를 알게 된 시점과 최근 윤 대통령과의 문자에 강 씨의 이름을 거론한 시기에 공통점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바로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의 갈등입니다. 지난 대선 때 친윤그룹이 이 대표와의 신경전으로 선거운동에 어려움을 겪었다면 지금은 이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 징계를 놓고 서로 얼굴을 붉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 대행이 이 대표를 대체할 청년 정치인으로 강 씨를 고려한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각에는 이래요. 강기훈 씨 같은 경우를 이준석 대체제로 좀 키우려는 것이 아니냐. 이준석 대표 측도 이 같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성접대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 윤리위에 회부된 데 이어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과정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뭔가 이 윤핵관들의 힘이 작용했고 대통령께서 그걸 그렇게 만류하시진 않지 않았을까. 물론 당 윤리위와 친윤계에서는 이런 의구심을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대표가 자신의 잘못으로 초래된 징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불쾌해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양측의 감정의 골이 좀처럼 메워지지 않는 분위기인데 야당은 강기훈 씨를 고리로 대통령실과 여당을 싸잡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극우 정당인 자유의 새벽당 대표였다는데 이렇게 극단적 인물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공세 수위가 높아지자 행정관 한 명의 생각에 업무가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실까지 공방에 참전한 상황. 이준석 대표 역시 장외 여론전을 본격화한 모습이어서 강기훈 씨를 둘러싼 문자 논란의 후폭풍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가 거부했던 안철수 의원 추천 국민의당 목 최고위원 2명의 선임 절차에 들어갑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최고위원회를 열고 당원 개정을 위한 전국위원회와 상임 전국위원회 개최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후 전국위에서 최고위원 정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당대표 직권 지명직 최고위원 정수를 1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당원 개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에 이재명 의원과 97그룹 강훈식, 박용진 의원의 3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이제 한 달간 전국 순회 경선이 펼쳐지는데 이재명 의원에 맞선 두 97 주자는 핵심 변수인 반명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8명이 도전장을 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예비경선에서 예상대로 이재명 의원이 본선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란 대세론이 초반부터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기는 민주당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총선에서 승리하고 또 다음 대선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전국 정당화를 확실하게. 또 대중인지도가 높은 박용진 의원과 당내 지지가 두터운 강훈식 의원이 본선행을 확정지으면서 차기 당권 쟁탈전은 이재명 의원과 97그룹 간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현재 3파전 양상에서 97 단일화를 통한 반-이재명 연대를 결성할 수 있느냐가 향후 당권 레이스의 최대 관전 포인트로 꼽힙니다. 단일화대에서 시, 중, 일, 관 열려 있었고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강훈식 후보님과 함께 단일화와 관련된 많은 분과 상의해서 누가 봐도 민주당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구나 이런 과정들의 선택들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재명 저격수를 자처한 서른 의원과 3선 김민석 의원, 97 주자인 강병원, 박주민 의원은 컷오프됐습니다. 무려 17명이 나선 최고위원 후보도 본선에 나설 8명이 가려졌습니다. 친명계와 비명계가 골고루 컷오프를 통과해 치열한 지도부 입성 경쟁을 펼치게 됐습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은 다음 달 6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 순회 경선에 나서고 2024년 총선까지 민주당을 책임질 새 지도부는 8.28 전당대회에서 결정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 이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한 장관과 야당 의원들 사이에 신경전이 펼쳐졌는데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문제를 놓고 특히 민주당 철험회 소속 의원들과 자주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아니 이렇게 전문성이 없어갖고 인사검증 하실 수 있겠어요? 내규가 있어야죠. 지난 5년간 이래 왔는데요. 의뢰받는 걸 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가 무슨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지난 그럼 5년간 구멍가게처럼 해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전 그걸 모르죠. 자꾸 그러니까 옛날 검사 시절 버릇이 나가지고 뭔가 이렇게 넘겨짚고 다른 생각이 있어서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 굉장히 안 좋은 직업병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왜 가능했냐면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중앙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한 겁니다. 저는 의원님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음 달 2일에 공식 출범하는 경찰국 초대 국장을 이르면 오늘 발표합니다. 초대 경찰국장 후보로는 김순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 김희중 경찰청 형사국장 등 비경찰대 출신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 역시 두 사람이 유력한 경찰국장 후보라는 점을 인정하고 누가 적합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주 안으로 경찰국 인선을 마무리해 다음 달 2일 예정대로 경찰국을 정식 출범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미국 2분기 경제 성장률이 1분기와 비교해서 마이너스 0.9%를 기록을 했습니다.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인데요. 이제 뭐 경기 침체냐 아니냐를 두고 계속해서 논란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주식시장에서도 이를 해석을 두고서 서로 엇갈린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미국이 우려했던 역시 미국이 이제 공식적으로 2분기 연속 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라는 해석이 기술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미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 GDP는 3단계로 발표가 되는데요. 속보치, 수정치, 확정치. 이번에 나온 게 속보치입니다. 네. 연율 마이너스 0.9%인데 시장의 기대치 0.5%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다만 미국은 좀 특이해요. 이 공식적인 경기 침체 여부는 전미 경제연구소가 판단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바이든 대통령, 제롬 파월 의장, 자넷 옐런 총재까지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직은 이제 노동시장이 좀 탄탄하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경기 침체로 보기 좀 어렵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왔거든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미국의 과도한 긴축이 어쨌든 본격적인 아래 공포를 이끌었다라는 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특히나 이제 이 오비 이락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지금 IMF가 이틀 전에 세계 성장률을 낮추면서 가장 불편한 곳 어디냐? 미국과 중국이에요. 네. 미국은 무려 올해 성장률이 2% 초반까지, 중국은 3% 초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올해 미국의 성장률이 2.3%로 종전 4월에 제시했던 3.7%보다 무려 1.4%포인트 내리면서 미국도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아마 어떤 판단이 이제 전미경제협회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논란은 상당히 확산될 수밖에 없고 네. 연준이 앞으로 통화정책을 하면서 경기 침체라는 부담을 얹고서 통화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네. 그런 이제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네. 소장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미국 경기 상황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Both Chairman Powell and many of the significant banking personnel and economists say we're not in a recession. And the reason is there are just too many areas of the economy that are performing, too well. And of course, I would point to the labor market in particular. 네, 이게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둔화다라고 좀 해석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정치적인 발언인 건가요? 아니면 진짜 실제 미국 경제가 지금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같은 지표를 두고도 해석이 엇갈린다라고 하면 자기 쪽으로 좀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2분기 연속 역성장한 것과 관련해서 올바른 경로에 있다. 지난해 이제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률에서 벗어나서 이 전염병이라는 대유행 위기 때 잃어버렸던 일자리 모두 회복을 했다. 그래서 이제 고용뿐 아니라 소비, 투자까지도 지표 효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뭐 파웰 의장 그리고 앞서 자넷 옐런 총재까지도 아직은 고용시장이 안정돼 있다는 이유로 경기 침체를 이제 부인하고 있지만 네. 일각에서는 자 이런 것들이 오는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이제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정치적 발언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데 팩트는 뭐냐? 사실 노동시장은 후행성 지표거든요. 네. 그리고 코로나19라는 특수성 때문에 정부가 제공했던 일단 이제 취업 보조금이 오히려 이 일할 요인을 줄어들어서 취업 보조금이 더 나은데 내가 직장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 이런 이유 때문에 오히려 이제
굉장히 강한 이제 노동시장이 이제 강조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품이 빠지고 특히 이제 이 두 달 연속 공격적 긴축에 따른 후폭풍이 현실화가 되게 되면 일단 소비가 줄어요. 소비가 줄면 기업들의 경우 투자가 줄입니다. 투자가 줄이면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뭐 이제 아무리 경기 침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거는 뭐 시간을 두고 이제 경제 지표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그 주요 기업들이 인력 감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고용 시장이 지금 견고하다고 하더라도 하반기에 더 이렇게 둔화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실 뭐 애플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구글도 그렇고요. 굉장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유행 상황에서도 공격적으로 인력을 채용을 하면서 그리고 신규 사업에 대한 적극적 M&A를 통해서 사업을 확장해 왔는데 지금 사정은 좀 달라졌어요. 애플만 하더라도 내년 신입사원을 뽑지 않겠다. 자연 감소 인원을 감안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투자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빅테크 기업을 시작으로 해서 중소 중견 기업으로 확산되게 되면 지금 뭐 주간 지표나 아니면 이제 월간 고용 시장에선 잡히지 않는 통계들이 앞으로 이 날아올 청구서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네. 이제 조금 뭐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자면 제닛 옐런 재무장관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입니다. 모두 이제 경기 침체는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0.75%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는데요. 파월은 뭐 추가 인상도 가능하지만 뭐 기준금리를 이렇게 높이는 것을 좀 조절할 수도 있다. 가이드라인을 조금 애매하게 내놓았거든요. 큰 폭의 추가 인상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페드의 연방기금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이제 페드 워치를 이제 파란 창에 치시게 되면 어에이거든요. 이 페드 워치를 치시게 되면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 가장 궁금한 건 과연 앞으로 남은 3번의 연준 회의에서 이 금리 인상폭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입니다. 파월 의장은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 올려야 한다. 그러니까 뭐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을 열어뒀어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따라 금리 인상 속도는 늦추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이 얘기는 이제 그 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시장이 해석을 했기 때문에 어제 증시도 좋았고 오늘 증시도 좋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페드 워치를 보니까 지금 7대 3이에요. 9월에 빅스텝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7로 보고 있고 나머지 지금 그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 한꺼번에 3단계 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3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11월과 12월에는 베이비 스텝이에요. 25 베이시스 포인트씩 올려서 연말 가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3.5%가 아직은 우세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랑 이제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했고 2년여 만에 특히나 우리 지금 현재는 0.25%이지만 연말에 가면 최소 0.5% 이상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사실 연준이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보폭도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진입했다라는 이제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해요. 잡기 위해서는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제 경기 침체 악순환에 빠질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보폭을 적게 하거나 돈을 풀 수도 없는 입장이거든요. 한국은행과 미국 중앙은행의 물가 관리 목표치는 2%예요. 근데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은 사상 최고이고 미국의 물가는 9%를 찍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일각에서는 6월에 이미 미국의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건 확인되지 나중에 후행성으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연준의 어떤 운신의 폭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는데 연준의 속도 조절 발언이 좀 영향을 미친 걸까요? 맞습니다. 이제 사실은 2분기 GDP 발표 나고 난 다음 약세로 출발했어요. 근데 전약 후강. 바로 이제 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이틀 연속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주요 3대 지수가 1% 넘게 올랐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연준이 조만간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다. 라는 이제 기대감이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사실 기업 실적은 희비가 좀 못 갈려요. 어제 장마감위의 실적을 발표했던 포드는 예상외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많이 놀랐어요. 네. 6% 이상 주가가 올랐지만 제약업체인 파이저 그리고 이제 메타 플랫폼의 경우에는 다소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는 내렸고 네. 또 국제 유가는 역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강화되다 보니까 약세입니다. 서부텍사스 중진리의 경우에는 84센트 추가로 하락해서 배럴당 96달러까지 또 미국 달러와도 약세예요. 어제 연준이 이제 2개월 연속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GDP가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지표가 나오니까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네. 반면에 유럽 증시는 안도레를 이어갔어요. 영국을 제외하게 되면 대부분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제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이렇게 계속 밟으면서 잠시 언급해 주셨습니다. 합리 금리가 역전이 된 상태가 현실화가 됐습니다. 정부는 그런데 이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 같진 않아요? 맞습니다. 이제 매번 연준의 FOMC 회의가 끝나면 통화, 재정, 금융, 수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자, 이 결과에 대해서 어제 회의 끝나자마자 추경호 부총리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미 예상했던 수준이고 부합하고 있고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특히 한미 간 금리 역전 현상이 과거에도 한 3차례 정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기간을 따져보게 되면 오히려 네. 자본이 순유입됐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외국인 자본이 국내에 들어오면 어디에 투자할까요? 주식, 네. 채권, 부동산이에요. 근데 이 부동산은 과거에 IMF 때 저가에 사들였던 외국인 자본들이 굉장히 큰 이득을 봤어요. 네. 좀처럼 빠지지 않습니다. 여기다 월세라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어요.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 자본이 빠질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근데 채권은 단기 채권보다 중장기적으로 들어온 돈들이 많아요. 네. 지금 정책 금리는 역전이 돼 있지만 10년물 금리는 아직도 한국의 채권이 매력적이에요. 금리가 높기 때문에 채권도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또 매도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네. 모니터링이 필요해요. 근데 다만 주식시장이 문제예요. 주식시장은 대부분의 6개월 이내에 투기적 자금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달러와 원화 대비 금리 역전이 발생을 했고 앞으로 연말까지 가면 금리 격차가 더 벌어져요. 네. 여기다 주식에 또 불안한 게 뭐냐? 환율이에요. 주식에서 이득을 얻는다 하더라도 달러로 바꿔서 가려고 하니까 환차 이익이 아니라 환차 손이 발생해요. 네. 자, 그러다 보니 최근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외국인들은 셀코리아를 했어요. 그 금액이 20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야, 그동안 선반영해서 다 팔았다. 왜냐? 미국도 이미 경기 물가 정점을 지나서 내년에는 금리를 내려야 할 판인데 네. 내려서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판이라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주식도 지금 저가에 매수해야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네. 이건 결과론적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합니다. 그 네.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00원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데 뭐 조정이 되곤 있지만 계속 고환율이 유지가 될까요? 이 환율 역시 앞서 제가 주식 시장이 미국의 고인플레이션이냐 아니면 경기 침체냐를 두고 줄다리기 할 거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네.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처럼 뭐 통화 스왑이나 이런 안전장치 없이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그리고 외환 당국이 시시때때로 이제 개입을 통해서 안정화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물가가 잡히기 전까지 환율이 굉장히 안정될 수 있다.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네. 네. 자, 이번엔 공매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공매도 불신이 좀 이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공매도가 오히려 이제 주가 하락을 좀 부추긴다라는 개인 여론이 상당히 좀 악화가 됐고요. 또 하필이면 일부 증권사들의 이제 불법 공매도 위반으로 제대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러니까 네. 대통령부터 금융당국까지 이제 공매도 관련 대책을 좀 논의했는데 핵심은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우선 이제 무차입 공매도. 무차입이라는 건 뭐냐? 공매도라는 게 주가 하락을 예상해서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고 떨어진 주식을 사서 되갚는 그래서 이득을 취하는 방식인데 네. 무차입이라는 건 주식 빌리지도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먼저 매도부터 한 거예요. 이거는 자본시장법상 불법입니다. 네. 이런 무차입 공매도에선 조사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불법 공매도에선 검찰 이제 이 증권합수단으로부터 빠르게 수사해서 범죄 수익 그리고 숨긴 재산, 은닉 재산까지 박탈하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가 지금도 이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가 있는데 이걸 크게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공매도 비율이 30%를 넘는 종목이 추가적으로 주가가 3% 넘게 빠졌다. 네. 이러면 하루 정도 쉽시다. 하루 정도 공매도가 이제 금지돼서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겠다라는 거고, 세 번째가 이게 늘 문제였는데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네. 도저히 기관과 외국인들한테는 각종 증권사나 이제 빌려주는 대여업체들이 많이 빌려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담보 내놔라. 담보 140% 이상이 내놓지 않으면 주식 먼저 못 빌려준다였거든요. 이 비율, 공매도 담보 비율을 지금 140에서 개인에서 120%까지 낮추겠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과 기관은 이 담보 비율이 105% 수준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 이거 개선한다고 해서 과연 뭐 개인들의 접근성이 좀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을 과연 잠재울까? 또 이 부분은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 뉴스에서 잠깐 살펴보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 인구 감소가 심해지면서 인구 절벽이 현실화됐다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고령화는 심해지고요. 일할 사람은 좀 줄어들어서 걱정이 되고 있죠. 맞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이 전 세계에서 인구 소멸 1위 국가 예상하는 분석 보고서를 내놨어요. 1위가 어딜까요? 저희 나라입니다. 한국이에요. 우리나라입니다. 네, 우리나라입니다. 한국이 지구상에서 인구가 소멸할 국가 1위에 꼽혔어요. 네. 국회 예산처도 비슷한 이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지금 국제 상식화되고 있는데요.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너무 낮다 보니까 인구 붕괴가 실제로 지난해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네. 2019년 말부터 사실은 사망자 수가 출생자를 웃돌았어요. 그게 바로 인구 데드크로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인구가 마이너스 성장한 건 지금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에요. 1949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이제 72년 만의 일인데, 네. 자, 문제는 인구도 9만 1,000명 줄어서 5,174만 명으로 줄었지만 특히나 고령 인구예요.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6명 중 1명꼴입니다. 네. 지난해 42만 명 늘었어요. 반면에 15세 이상 64세 미만, 우리 경제 허리라고 하는 생산 가능 인구는 오히려 34만 명 줄었습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 일단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면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게 잠재 성장률이거든요. 네. 잠재 성장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어요. 네. 이렇게 고령 인구가 늘게 되면 뭐가 늘어납니까? 의료 복지 부양이 늘어나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인구 재앙이 시기가 점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래요. 우리가 사실은 옛날에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해서 네. 딸아들 가리지 말고 한 명만 낳자 이랬거든요. 딸 낳으면 뭐 비행기 태워준다라고 네. 하면서 남아선호 현상을 또 우회하는 이제 좀 비유적으로 하는 표현도 있었는데, 2005년부터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무려 380조 원을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 가운데 네. 가장 잘한 건 뭐냐? 가장 잘 막혀든 건 인구를 좀 줄이는 정책이었다라는 이제 비아냥거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에는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은행을 통해서 거액이 해외로 송금된 일이었는데 이게 금액 규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불법성이 또 확인이 됐다고요? 맞습니다. 최근 1년 반 동안 대형 은행을 통해서 중국, 일본 등지로 수상한 외화가 빠져나갔어요. 달러가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네. 54억 달러, 약 7조 원이 송금된 것으로 뒤늦게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국내 화상 거래소에서 인출한 원화를 이제 무역법인 계좌를 통해서 은행을 통해서 이제 환치게 한 거예요. 달러로 바꿔간 겁니다. 근데 거액의 외화를 취급한 은행들이 대부분 뭐 의리, 신한과 같은 이제 은행이고, 네. 이런 이제 주체가 누구냐? 신설법인 중소업체예요. 그러니까 거액의 외화 환전할 이유가 없는 곳들이다 보니까, 이유가 뭐냐? 네. 이게 이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같은 비트코인이 거래된다 하더라도 한국에서만 좀 비싸게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외국 자금이 들어와서 한국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이 김치 프리미엄을 얻고 네. 그리고 이제 차익을 챙겨서 빠져나간 게 아니냐라는 건데요. 네. 어쨌든 이거는 위반입니다. 위반이다 보니까 지금 금융감독원부터 검찰, 국정원까지 나서고 있어요. 네. 반드시 좀 밝혀야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달러 강세를 이후로 지금 원화가 굉장히 달러 약세이고, 그리고 원화가 약세이고 또 환율 방어를 위해서 정부가 대규모로 외환 당국이 외환 보유액을 지금 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제 불법 행위가 오히려 외환 시장을 좀 교란시키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 좀 분명하게 좀 따져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경제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삶의 질을 생각하며 살 때다. 쉴 때는 과감히 쉬자. 3년 만에 모여가지고 강릉으로 가는 건데요. 기대돼요, 많이. 20시간이 걸려도 가겠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도 신나는 건 일상 탈출의 기대감 때문입니다. 열차 시간을 기다리는 대합실 바닥이 어느새 놀이터가 돼버렸습니다. 선글라스로 멋을 낸 아이들은 아빠의 손을 잡고 기차에 오릅니다. 동서울 터미널 등 주요 버스 터미널과 기차역은 더위를 피해 떠나는 사람들로 크게 붐볐습니다. 아, 빨리 차가 와서 갔으면 좋겠네요. 네. 고속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김포에서 강릉까지 오는데요. 12시간이 걸렸는데요. 아주 오면서 막 쓰러질 뻔했고. 답답한 마음에 지도를 펴들고 결국 차를 돌립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름 휴가인지 아니면 도로에서 이거 휴가를 보내는 건지 참 감을 못 잡겠네요. 수건으로 창을 가려보고 시원한 얼음 과자를 먹어보지만 밀려오는 더위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고속도로는 주차장으로 돌변했고 갓길은 휴게 음식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막히고 짜증나도 배도 고파가지고 밥 한 끼 대충 때웠는데요. 휴가지에 도착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차들은 말썽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짜증났죠? 예, 자주네. 예, 죽겠어요. 맥혀도 그냥 이렇게 재밌잖아요. 차 안에서 밥 먹고 커피 먹고 너무 재밌잖아요. 사람 많이 막히는데 일단 가는 거니까 재밌게 놀다 와야죠. 예. 다음 달 3일 발사 예정이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의 발사 일정이 이틀 정도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사를 담당하는 미국 스페이스 X사가 추가 점검 작업이 필요하다고 우리 측에 통보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지난 5일 대정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출발한 달 궤도선 다누리. 발사장인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 도착한 다누리는 시스템 점검과 연료 충전 등 모든 발사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다누리는 미 우주군 기지 내 조립 시험동에서 발사대 이동을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계획대로라면 다누리는 다음 달 3일 오전 8시 24분 우주로 발사될 예정이었습니다. 발사 용역업체인 스페이스X는 다누리 발사를 앞두고 팰컨9 발사체에 대한 비행정 검사 계획에 따른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작업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고 이로 인해 발사 일정을 연기한다고 우리 측에 통보했습니다. 팰컨9 발사체는 다누리만 단독으로 실어 발사할 예정이었으며 발사체 1단은 이번이 6번째 재사용입니다. 전문가들은 스페이스X가 계속 같은 발사체와 발사 과정, 준비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재사용 과정에서 추가 점검 요인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펄컨9 1단을 6번째 사용하는 재사용 발사체이기 때문에 이 재사용 발사체를 다시 세척하고 그 발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나. 현재 스페이스X는 다음 달 5일 오전 8시 8분경으로 발사 변경 허가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다누리는 발사 후 약 4개월 반 동안 비행해 12월 달 궤도에 안착하고 내년부터 1년간 달 상공 100km를 돌면서 과학 임무를 수행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폴란드 정부가 우리나라의 FA-50 경공격기에 K2 전차, K9 자주포를 대량 도입하기로 한 날 우리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폴란드 상공에 날아올랐습니다. 한국 방산 기술력을 시원하게 뽐낸 에어쇼 현장을 신준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푸른 하늘을 가로지르며 나타난 블랙 이글스. Ladies and gentlemen, I present you the Black Eagles from Republic of Korea. 제트 구름을 이용해 난초 모양을 하늘에 새기더니 빨간 하늘에 파란색 화살로 큐피드까지 만들어냅니다. 화려한 소용돌이 기동을 끝으로 30여 분간의 숨막히는 에어쇼를 마무리합니다. 예, 폴란드에서 우리가 블랙 이글스 공연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이런 기회가 평생
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폴란드 정부가 FA-50 경공격기와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등 최소 10조 원 규모의 국산 무기를 도입하기로 한 날, 우리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폴란드 상공에서 에어쇼를 펼쳤습니다. 한국 교민 10여 명을 포함한 관중 300여 명은 블랙 이글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Zrobione na bazie dobrego samolotu i są to samoloty na pewno dobrze zrobione i które długo posłużą i patrząc na ulotkę jest jakby wyposażenie, które też jest jakby potrzebne i 이번 에어쇼는 블랙 이글스가 운영하는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의 개량형 FA-50 경공격기의 수출 지원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폴란드와의 FA-50 48대 계약을 시작으로 공중급유장치와 적외선 유도 공대공 미사일 등을 갖춘 성능 개량형을 개발해 유럽과 미국 등에 총 1,000대를 수출하는 게 목표입니다. 폴란드 수출을 계기로 해서 우리는 유럽에 수출을 공고히 하고 이 유럽 수출을 베이스로 해서 미국의 수출 500대를 저희는 달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은 전투기 수출 1,000대를 할 수 있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은 FA-50 수출이 오는 2026년부터 양산하게 될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의 향후 유럽 수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스타벅스가 여름철 행사 제품으로 나눠준 가방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행사를 강행했다는 YTN 단독 보도에 대해서도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고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윤성훈 기자입니다. 스타벅스는 이벤트 전에 검사 결과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또 이벤트 기간에는 발암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가방을 계속 나눠준 걸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스타벅스가 여름철 한정판으로 내놓은 가방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걸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YTN 보도가 나간 뒤 하루 만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성분 검사 결과 문제의 고객 증정용 가방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식적으로 사과한 겁니다. 스타벅스는 이달 초 인터넷을 통해 가방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포르말데히드가 검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연구기관 3곳에 분석을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결과 개봉하지 않은 제품 외피와 내피에서 다량의 포르말데히드 수치가 검출됐는데 모두 내의류 안전기준을 초과했습니다. 특히 가방 외피에서 검출된 양은 더 느슨한 침구류 기준치도 넘어선 거로 나타났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의류나 침구류와 달리 가방에 적용하는 안전기준이 없어 검출된 포르말데히드 수치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차 검증 등을 거치는 과정이 유해물질 검출 사실을 알고도 행사를 강행하는 모습으로 비춰졌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미 2달 전 포르말데히드 검출 결과서를 받아놓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YTN 보도에 대해서도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첨부 자료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는 가방을 수령한 고객에겐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새로 제작한 제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객이 원치 않으면 대신 스타벅스 리워드 카드 3만 원을 적립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품질 검증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모든 상품에 대해 국가안전 기준과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객들이 점점 늘고 있는 가운데 번거로웠던 입국 세관 신고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8월부턴 모바일로 여권 정보를 한 번만 입력하면 여권 번호와 입출국 날짜, 항공편이 자동으로 기재됩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해외 여행 뒤 여권 번호와 항공편, 입출국 날짜를 매번 종이에 손글씨로 적어내야 해 번거로웠던 입국 세관 신고서. 다음 주부터 종이 대신 모바일을 통해 신고가 한층 손쉬워집니다. 관세청 여행자 세관 신고 앱을 내려받거나 QR코드로 입국 세관 신고 웹페이지에 들어가면
여권 촬영 한 번으로 여권 번호와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다음 입국 때부터는 항공 편명은 물론 방문국과 여행기간, 신고 일자 등은 아예 입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바일 세관 신고를 위한 전용 통로가 인천공항 2터미널과 김포공항에 갖춰진 상태에서 승무원들을 상대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네, 종이로 쓰는 것보다 더 미리 표시가 돼 있으니까 간편하게 쓸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종이 낭비도 안 되니까 환경에도 좋은 것 같아서 손님들도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관세청도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교할 때 공항에서 근무하는 직원 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인력 부담과 감염 위험을 덜고 기재 내용의 정확도까지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관 측면에서는 종이 신고서를 썼을 경우에는 인적사항하고 신고 내역을 일일이 대줘야 되는데 그러한 번거로움이 없어져서 일단 편리한 점이 있고요. 성실히 세관 신고를 해온 내국인 여행자에겐 물품 검사를 생략하고 최저 세액을 계산해 온라인으로 알려준 뒤 추후 내게하는 기능도 올해 안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일반인들을 상대로도 모바일 세관 신고 시스템을 5개월 동안 시범 적용해 본 뒤에 효과가 검증되면 인천공항 1터미널로도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현재 법적으로 전통주가 아닌 일부 막걸리 제품이 전통주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강원도 횡성의 한 주류업체를 방문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통주 관련 법률을 연내에 개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행법상 전통주는 무형문화재와 식품 명인이 국산 농산물로 만든 민속주와 농업인이 지역 농산물로 만든 지역 특산주로 규정됩니다. 더위가 지칠 줄 모르고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서울 기온이 27.3도에 머물면서 사흘째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한낮에는 35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오후 한때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리면서 습도를 더욱 끌어올리겠고 끈적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외출하실 때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해주시고요. 우산도 꼭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는 가운데 오후 한때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는 경기 북부와 강원, 충청 이남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 되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7.3도, 부산 26.1도로 무척 후텁지근한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 35도, 대구 34도까지 치솟겠고 내일까지 심한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늘 새벽 오키나와 동쪽 부근 해상에서 제5호 태풍 송다가 발생했습니다. 태풍은 주말 사이 제주도 남쪽 바다를 지나서 다음 주 월요일 상하이 부근 해상까지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오후부터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에는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고요. 내일 제주도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일요일인 모레는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피서객들은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